1조 달러짜리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비상장인데요. 로켓 만드는 스페이스X가 AI 회사 xAI를 삼켰어요. 한화로 1820조 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 가까운 괴물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에요.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위성 100만 개를 쏘겠대요. 미국 언론은 독재자가 탄생했다고 경고하고, 한국 언론은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고 흥분해요. 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오늘 이 합병의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뭘 가졌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로켓 회사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이 회사가 지금 지구 궤도에 띄워놓은 위성이 9,000개가 넘습니다.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전 세계에서 작동 중인 인공위성의 65%가 이 회사 거예요. 나머지 35%는 뭐냐고요? 나사가 아니고 영국 기반의 원앱이 648개로 2위인데 스타링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마존이 프로젝트 쿠이퍼라는 이름으로 쫓아오고 있고, 중국도 고왕, 챔판 같은 국가주도 프로젝트로 수천 개를 쏘겠다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전부 합쳐도 스타링크 발끝에도 못 미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위성을 굴리는 회사가 된 거죠. 여기에 스타쉽이라는 괴물 로켓도 있어요. 한 번에 200톤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역대 가장 큰 발사체입니다. xAI는 2023년에 머스크가 직접 세운 AI 회사예요. 채트 GPT 경쟁자인 그락 챗봇을 만들었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챗봇이 아니에요. 멤피스의 컬라서스라는 슈퍼컴퓨터를 지어놨는데 여기 H100 GPU가 10만 개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AI 학습 인프라예요. 그리고 X, 옛날 트위터도 이미 xAI 산하로 편입됐고요. 정리하면 로켓, 위성 9,000개, 스타링크 네트워크, 그락 AI, 슈퍼컴퓨터, 소셜미디어가 전부 한 회사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합병 구조를 보면 xAI 지분을 스페이스X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스페이스X가 xAI를 흡수하는 거죠. 왜 하필 지금이냐? 스페이스X 기업 공개가 코앞이거든요.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를 끌어모을 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최대한 키워놓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비전 선언이 아니라 철저하게 금융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로켓 회사가 AI 회사를 삼켰을까요? 답은 누유의 곳에 있어요. 머스크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우주예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해요. 문제는 AI가 먹어치우는 전력량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채트 GPT에 질문 한 번 던지는 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의 10배가 넘어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데 정작 문제는 땅이 아니라 전력이에요. 전력망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했는지 아세요?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했어요. 1979년에 노심 용융 사고가 났던 그 발전소요. 아마존은 핵발전소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구글은 소형 원자로 스타트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AI 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빅테크들이 전력 확보하려고 원자력까지 손대는 상황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 돌린다고요? 머스크는 코웃음 칩니다. 걔네가 땅 파고 있을 때 머스크는 하늘을 봤거든요. 머스크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지구에서 전력 구하느라 싸울 거 없이 그냥 우주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태양이 있죠.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고 빛나는 무한 에너지원이요. 대기도 없고 구름도 없고 밤도 없어요. 지구에서 태양광 패널 효율이 20% 정도 나오는데 우주에서는 훨씬 높아져요. 머스크 말로는 지상 대비 5배 수준의 에너지를 뽑을 수 있대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밤에도 충전되니 2배는 될 거고, 비도 안 오고 흐린 날도 없으니 추가로 1.5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면 냉각 문제도 해결돼요. 데이터 센터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열이거든요. 컴퓨터 수만 대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열을 뿜어내는데 이거 시키려고 지상 데이터 센터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환경 문제로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죠. 근데 우주는 그림자 영역 온도가 영하 200도 이하예요. 복사 냉각이라고 열을 우주 공간으로 그냥 방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스페이스X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공식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지구 궤도에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100만 개요. 지금 스타링크 위성이 9,000여 개인데 그것의 100배가 넘는 숫자예요. FCC 서류를 보면 위성들은 500km에서 2,000km 고도에 배치되고 폭 50km 정도의 좁은 궤도띠에 분산 배치된대요. 목표 컴퓨트 용량이 100GW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100개 용량이에요. 이걸 현실화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스타쉽이 상용화돼야 합니다. 지금 펠컨 9 로켓으로는 위성 100만 개를 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비용도 시간도 안 맞아요. 근데 스타쉽이 완성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머스크 계획대로라면 시간당 1회 발사에 비행당 200톤 적재가 가능하대요. 하루 24번이면 4,800톤, 1년이면 175만 톤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이론상 최대치고 현실에서는 훨씬 오래 걸리겠지만 기존 로켓으로는 상상조차 못할 스케일인 건 맞아요. 그럼 왜 합병이어야 했을까요? 협력으로 안 되나요? 안 돼요. 수직 통합이 필요하거든요. 머스크가 합병 발표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지구 안팎을 통틀어 가장 야심적인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이라고요. 수직 통합이 뭐냐면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한 회사가 전부 만드는 구조예요. 테슬라가 배터리부터 차까지 다 만들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스페이스X XAI 합병 구조를 보면요. 로켓은 스페이스X가 만들어요. 위성도 스페이스X가 만들고요. 위성에 들어갈 AI 칩과 소프트웨어는 XAI가 담당해요. 위성끼리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스타링크가 깔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X와 그락이 맡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 의존 없이 한 회사 안에서 전부 해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술적 시너지를 구체적으로 뜯어볼게요. 우선 지상과 우주 인프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XA는 멤피스의 컬라서스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X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띄울 역량이 있잖아요. 합병하면 지상의 컬라서스와 궤도 위의 위성 데이터 센터를 단일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요. AI 학습을 지구에서 하고 추론을 우주에서 하는 식의 분산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스타링크 운영에도 AI가 필수예요. 지금 9,000개인 위성이 앞으로 수만 개, 수십만 개로 늘어나는데 이걸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실시간 텔레메트리 분석, 이상 탐지, 궤도 충돌 회피, 예지 정비 같은 걸 AI가 해야 해요. 위성 100만 개를 관리하려면 AI 없이는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위성 자체를 AI 엣지 노드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AI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여러분이 채트 GPT에 질문하면 그 질문이 지구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가 답이 돌아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위성에 AI가 탑재되면 저지연 추론이 가능해져요. 실시간 지구 관측 분석도 되고 자율 드론이나 자율 선박 제어도 되고 나중에는 우주선까지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한테 와닿는 부분도 있어요. X 스타링크 그락 통합 서비스예요. 그락 챗봇, X 소셜미디어, 스타링크 인터넷이 전부 한 회사잖아요. 스타링크 터미널에서 바로 그락 기반 AI 어시스턴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X의 실시간 데이터가 그락 학습에 들어가고 이 모든 데이터 흐름이 내부망으로 최적화돼요. 지상 통신망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나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뉴스를 두고 미국이랑 한국 언론 반응이 완전히 갈린다는 거예요. CNN은 머스크의 가장 야심적인 두 회사가 합쳐져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이 됐다고 전하면서 바로 전략적 의미와 리스크 분석으로 들어가요. 뉴욕타임스 딜북은 더 직접적이에요. 정부 주요 계약을 가진 스페이스X의 규제 리스크, 그락 관련 논란,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을 정면으로 문제 삼죠. 와이어드가 제일 날카로워. 스페이스X와 XAI, 그리고 X를 묶어서 국방, 소셜미디어, AI를 동시에 쥐는 기술 권력 집중이라고 규정해버렸거든요. 미국 현지 언론의 핵심 우려는 세 가지로 정리돼요. 세계 최대 민간 기업이라는 포지션, 로켓부터 AI까지 한 사람이 쥐는 수직 통합, 그리고 독점과 국가안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에요. 한국 언론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연합뉴스는 기업가치 숫자를 크게 뽑았어요. 합산 기업가치 약 1조 1천억 달러, 한화 약 1820조 원. 조선일보 제목은 우주 데이터 센터 올인하는 머스크, 위성 100만 개 쏜다예요. 국민일보도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위성 100만 기 발사 계획,
무한한 태양에너지 활용이라고 썼고요. 기술 비전과 미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스페이스X는 국방부랑 나사의 핵심 계약자예요.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스페이스X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잖아요. 거리를 두고 기술 비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미디어 문화 차이도 있어요. 미국 언론은 빅테크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저널리즘 전통이 강하고, 한국 언론은 기술 혁신이나 미래 비전 쪽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 멋진 얘기죠. 위성 100만 개,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지금 당장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공개된 건 청사진이에요. 컨셉 단계인 거죠. 자동차로 따지면 컨셉카가 공개된 거예요. 양산이라는 큰 산이 아직 남아있어요. 머스크는 2년에서 3년 안에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지상보다 경제성이 나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프로젝트 단계별 일정은 공식 문서 어디에도 없어요. 첫 상용 위성이 언제 뜨는지, 첫 고객이 언제 생기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요. 열 설계 문제부터 봐야 해요. 우주에서 냉각이 쉽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복잡하거든요. 진공에서는 대류가 없어서 열이 잘 안 빠져요. 복사로만 방출해야 하는데 이게 대용량 컴퓨팅에서 충분할지 검증이 안 됐어요. 방사선 문제도 심각해요. 우주에는 방사선이 상시 존재하고, 이건 전자장비에 치명적이에요. GPU 수만 개를 우주에서 안정적으로 돌리는 건 지상과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주 쓰레기 이슈도 있어요. 위성 100만 개가 궤도에 올라가면 충돌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우주 쓰레기가 충돌해서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스펙트럼과 궤도 조정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100만 개 위성이 쓸 주파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 위성이랑 궤도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경제성도 미지수예요. 진짜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 싸질까요? 로켓 발사 비용, 위성 제작 비용, 유지보수 비용까지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술만 문제가 아니에요. 규제랑 정치 리스크도 있어요.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의 핵심 계약자잖아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데 여기에 AI까지 더해지면 규제 당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도 논란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각종 발언들이 사업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그락 챗봇도 편향성 문제, 잘못된 정보 생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요. 뉴욕타임스 딜북이 지적한 것처럼 메가머지에는 항상 규제 리스크가 따라붙어요. 근데 머스크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세계관을 알아야 해요.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게 있어요. 1964년에 소련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만든 문명 분류 체계인데요. 1단계 문명은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준이에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전체를 쓸 수 있는 거죠. 2단계는 항성 전체 에너지를 활용해요. 태양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데 다이슨 스피어 같은 개념이에요. 3단계는 은하 전체 에너지를 쓰는 문명이고요. 지금 인류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대략 0.7 정도예요. 1단계도 안 됐어요.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데이터 센터가 뭘 의미하냐면 지구 밖에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수확하겠다는 거예요.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가는 첫걸음인 거죠. 머스크는 진심으로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화성 이주가 꿈이 아니라 실제 계획이에요. 스페이스X XAI 합병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해요. 단순히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명의 스케일을 바꾸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현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대망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 방향으로 실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조 달러짜리 회사가 그 비전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정리해볼게요. 스페이스X와 XAI 합병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민간 기업이 탄생했어요. 1820조 원짜리 회사요. 이 회사가 하려는 건 우주의 데이터 센터 짓기예요. 태양광으로 전력 얻고 우주의 극저온으로 냉각하고 위성 100만 개로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로켓, 위성, AI, 소셜미디어를 전부 수직 통합해서요. 미국 언론은 권력 집중을 경고하고 한국 언론은 비전에 주목해요. 둘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기술적 난관, 규제, 정치, 아직 청사진 단계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10년 전에 재사용 로켓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미쳤다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5년 전에 위성 인터넷이 전 세계를 커버한다고 했으면 허황되다고 했을 거고요. 스페이스X는 그걸 해냈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도 될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시도를 지켜보게 될 거라는 거요. 성공하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실패하면 역사상 가장 비싼 삽질이 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재미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